이번 시간은 대개 외래에서 많이 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저희가 주로 저희는 서전이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는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외래 잘 많이 와요. 그래서 그 JIA에 대해서 특히 요즘에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한상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연소기 특발성 관절염에 대해서 발표 준비하였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소기 특발성 관절염이 단 16세 이하에서 6주 이상 지속되는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관절염을 말합니다. 발생 빈도는 약 1000명 중에 1명 정도로 그렇게 흔치 않은 편이 아니며 확진자 같은 경우 직계가족 내에서 발생률은 또 3분의 1로 다소 높은 유전 경향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증상은 이와 같이 스웰링, 그리고 ROM의 리미테이션, 스티프니스, 아파서 이렇게 저는 이런 특이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아의 그런 악성 종양의 경우와 또는 화농성 관절염의 경우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관별 진단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패소피지올로지입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제 자가 면역 질환으로 크게 두 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댑티브 이뮤니티에 의한 사이노비얼 인플라메이션은 올리고 그리고 폴리알티큘라 알스라이티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경우 이제 해당 관절이 연골에서 유래한 오토 안티젠에 대한 T셀 리액션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며, 지금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테믹하게 인네이트 이뮤니티에 의한 멀티 시스템의 인플라메이션으로 페고사이트의 잘못된 액티베이션으로 멀티 시스템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시스테믹 주브나일 이디오패틱 알스라이티스를 설명하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조직학적으로는 사이노베이티스가 이렇게 얼리 스테이지에서 이런 활액막의 염증 소견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하이퍼플라지아가 일어나면서 셀룰라 리프롤퍼레이션에 의한 파누스 포메이션, 그리고 이것들이 카틸리지와 본을 이로전 하는 것이 조직학적인 특징입니다. 방사선학적 특징에 따라서 early, 그리고 chronic, 그리고 accelerated skeletal maturation 이런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early 스테이지에서는 soft tissue의 swelling, 그리고 chronic 스테이지에서는 pannus formation, 그리고 osteolytical lesion, 그리고 epiphyseal remodeling과 나중엔 이런 스켈레탈 머추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그로스 플레이트가 빨리 닫히고 LAD로 이루어지는 이런 방사선학적 특징적인 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먼저 초기 단계의 방사선학적 소견과 그리고 조직학적 변화를 이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노비얼 플루이드가 나타나면서 플루이드 컬렉션 소견이 보이고, 또 이어서 시노비얼 시크닝이 일어난 것을 MRI 소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일부 라테랄 티비아 플라토 라테랄의 본 이디마 소견도 보이게 됩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렇게 페리알티큘라한 소프티슈의 스웰링이 보이고, 여기 fifth PIP 조인트 아래쪽에 소프티슈 스웰링이 있는데, 여기 MCP 조인트 아래 위로 오스티오피닉한 이런 체인지가 있는 것도 얼리 스테이지에 조금 진행된 단계에서 보이게 됩니다. 인플레메이션이 더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시노비움에 여러 세포들이, 대식 세포들을 포함해서 그런 염증 매개 세포들이 증식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파누스 포메이션을 일으킵니다. 인플레메이션이 이렇게 진행돼 여기 보이는 부분과 같이 시노비움에 대식 세포가 이렇게 증식해서 파누스라는 구조를 형성하였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조형 증강 촬영 영상에서 T2에서 조형 증강이 되지 않는 하이퍼 인텐스한 플론드 라이크한 머티리얼이, 이게 이제 라이스 바디라고도 불리우는 파누스 포메이션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이제 크로닉 스테이지의 그런 여러 시노비얼 인플라메이션의 특징적인 소견인데, 이제 간별 질환으로는 만성 관절 감염인 TB 인펙션이나 또는 non pigmented 빌로노듈라 사이노바이티스 같은 것들을 감별해야 되는 그런 공통적인 크로닉 스테이지의 시노비얼 인플라메이션 소견입니다. 네, 크로닉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큰 페리페럴 본 이로전이 이렇게 이쪽에 보이게 되고 이런 경우 이제 이런 염증의 진행 단계가 말기에 도달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 엑스레이처럼 한쪽의 콘다일에만 이렇게 오스티오피니아와 오버그로스가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세지탈 뷰에서 스포크 휠 패턴으로 바스큘러 서플라이가 증가되어 있는 이런 에피피셜 오버그로스가 이제 관찰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추후 그로스 플레이트의 얼리 클로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브나일 이디오패틱 알스라이티스의 유형 중 그 부착부의 염증과 연관된 타입은 이런 SI 조인트의 세이클로 일리아이티스를 일으킬 수 있는데 왼쪽은 이제 정상 소아의 그런 페이비스 사진이고 SI 조인트 스페이스에 그런 내로잉 없이 조인트 스페이스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런 JIA를 진단받는 하나의 페이비스 사진으로 시메트릭하게 이로전 소견과 그런 조인트 스페이스의 네로잉 그리고 스클로로틱한 체인지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크로닉 세이클로 일리아티스의 소견과 부합하게 됩니다. MRI에서는 이게 보시면은 SI 조인트의 그 일리움의 특징적으로 오스티아이티스 그리고 이로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이름으로 옛날에 불렸는데요. 미국에서는 주브나일 루마토이스 알트라이티스 JRA, 유럽에서는 크로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불리다가 1997년에 이런 아일라 클래시피케이션 체계가 나오면서 국제 류마티스 학회에서 정리를 했고 그냥 통일하여 주브나일 이디오패틱 알트라이티스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 엘러 클래시피케이션에 의하면 정의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66세 이전에 진단할 수 있고 6주 이상 지속되는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주브나일 이디오패틱 알스라이티스를 진단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헤테로지니어스한 디지즈의 그런 묶음으로 절대 싱글 디지즈가 아니고 여러 그런 질환군이 약간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임상적인 특징에 따라 이렇게 타입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본 그 발표에서는 비교적 드문 소리아시스, 시스템 알스라이티스 이런 분류되기 어려운 이런 타입 말고 올리고, 폴리 그리고 엔티사이티스 릴레이티드 알스라이티스 이렇게 세 가지 타입에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리고 알스라이티스입니다. 4개 이하의 관절을 침범하는 관절염으로 이제 persistent, extended 타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 알스라이티스는 6개월 이내 5개 이상의 관절이 침범됐을 때 진단할 수 있고 크게 류마토이드 팩터가 네거티브, 포지티브인 2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엔티사이티스 릴레이티드 알스라이티스로 관절염과 부착부염이 같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둘 중 한 가지가 있고 HLA B27의 양성소견 또는 8세 이상 남아 그리고 안테리어 우베아이티스가 동반된 이런 경우에 엔티사이티스 릴레이티드 아스라이티스 분류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조금 흔치 않은 경우는 소리아시스와 번섬과 이제 동반된 관절염 그리고 전신관절염, 데일리 피버와 이런 전신 염증, 장막염과 같은 발진 이런 것들이 동반된 타입이 있고 어떠한 진단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6번째 분류군이 있습니다. 이제 평가입니다. 먼저 CBC 그리고 WBC 카운트를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는 블러드 스미어를 페리페럴 블러드 스미어를 시행해서 헤마톨로직 말리그넌시를 룰아웃 해야 됩니다. 또 ESR, CRP가 이런 간별 진단에 도움이 되고 류마토이드 팩터, 안티뉴클리어 안티바디 그리고 안티 CCP 같은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로 또 확인을 해야 되고 HLA B27, ASO 타이터, 컴플먼트 레벨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케이스인 올리고 알스라이티스입니다. 주브나일 이디오패틱 알스라이티스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6개월 이내에 4개 이하의 관절염을 침범하며 여자에서 조금 더 높은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ESR, CRP가 거의 정상이고 류마토이드 팩터 네거티브가 특징입니다. 이 올리고에서는 오히려 안과적인 합병증이 약 30%까지 안테리어 우베아이티스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안티뉴클리어 안티바디가 이와 관련된 표지자인데요. 이게 나왔을 경우는 필요한 경우 안과 검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소아의 단관절을 침범한 그런 올리고 알스라이티스의 모습이고 경우에 따라서 안티리어 우베아이티스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목에 침범한 올리고 알스라이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스입니다. 이제 먼저 그 14세 남한으로 우측 손목 통증이 2개월 전부터 있었고 체온은 정상이었습니다. 환자의 그 엑스레이에서 특별히 이제 소프티슈의 스웰링 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으며 MRI상에서는 이게 시노비얼 프로리퍼레이션이 디퓨즈하게 있고 그리고 인터카팔본의 일부 이제 본메로의 그런 이데마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ESR CRP는 상대적으로 정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6세 미만의 6주 이상 지속되는 관절염이어서 이제 JIA를 의심해야 되고 침범된 관절 개수가 그 손목 하나이고 그래서 이제 폴리를 룰아웃 할 수 있고 ESR CRP가 정상인 점에서 세틱을 이제 감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올리고 알스라이티스에 해당합니다. 6개월간 SAID 사용하고 통증은 좀 호전되었고 ESR CRP는 여전히 그 처음과 같이 정상 범위의 근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이제 두 번째 분류군이 폴리알스라이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알스라이티스는 이렇게 크게 류마토이드 팩터가 포지티브, 네거티브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5개 이상의 관절염을 주로 양측성으로 침범하는 것이 특징이고 스몰 조인트와 라지 조인트를 같이 혼합하여 이렇게 침범하게 됩니다. 여자에서 조금 더 흔하게 되고 류마토이드 팩터가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예후가 불량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류마토이드 팩터가 네거티브인 경우에서는 오히려 그 안티리어 뉴클리어 안티바디가 포지티브인 경우가 그 류마토이드 팩터가 포지티브인 경우보다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는 안티리어 우베아이티스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액티브 페이스에서는 ESR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양측성으로 손목과 이게 무릎 그리고 발목을 침범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양측성으로 5개 이상의 관절을 침범하는 것이 특징적인 임상상입니다. 그 몇 가지 보여주는 양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올리고 알스라이티스 그리고 시어로 네거티브, 류마토이드 팩터가 네거티브인 폴리알스라이티스를 보여주고 있고 류마토이드 팩터가 그 포지티브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류마토이드 팩터가 음성인 경우와 올리고 알스라이티스에서는 여기 눈이 이렇게 보이는 바와 같이 안테리어 우베아이티스가 좀 더 병발할 수 있어서 검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고 류마토이드 팩터가 양성인 분은 약간 좀 9세 이상의 조금 큰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12세 남한이고 좌측 그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했습니다. 체온은 정상이었고 그 앵클 AP 사전에서는 그 레프트 앵클의 주변으로 이렇게 디퓨즈하게 소프티슈의 스웰링이 관찰되는 것 외에 특징적인 소견은 없습니다. 그 레터럴 사진에서도 디퓨전 소프티슈 스웰링이 관찰되어서 일단 2개월 정도 약을 써보았는데 크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앵클 조인트뿐만 아니라 이제 레프트의 MTP 조인트의 여러 가지 관절염에 대해서 통증을 호소하고 텐더니스를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촬영한 그 MRI에서 그 레프트 앵클 주변으로 이렇게 그 디퓨즈하게 시노비얼 프로리퍼레이션 소견과 이런 탈루스 그리고 칼카니우스 본 이디마 소견이 그리고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을 시행했고 ESR CRP는 슬라이트 엘리베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류마토이드 팩터가 포지티브였고 안티-CCP 안티바디가 포지티브였습니다. 3기 내용을 종합했을 때 6주 이상 16세 미만이기 때문에 주브나일 이디오패틱 알스라이티스를 감별해야 되고 침범 관절이 앵클 조인트, 미드 탈살 조인트 그리고 MTP 조인트 3개 이상의 이런 5개 이상의 관절을 침범했기에 폴리알스라이티스를 의심해야 됩니다. 류마토이드 팩터가 포지티브, 안티-CCP 안티바디가 포지티브인 경우로 이 경우는 이제 그 시어로 포지티브 폴리알스라이티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1개월 NSAID를 사용하였고 증상은 이제 발목 같은 경우에는 좋아졌는데 다른
관절 같은 건 그렇게 호전되지 않았고 MTX와 스테로이드를 사용했고 이렇게 한 4개월의 약을 사용하고 팔로우 했으나 증상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반복하는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SR이 이렇게 슬라이트 엘리베이션이 있을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왁스 앤 웨인 하며 증상이 활동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고 또 이어서 다른 조인트의 페인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또 이런 폴리알스라이티스에서 주안을 두고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엔티사이티스 릴레이티드 알스라이티스입니다. 이제 건인대 부착부염에 동반된 관절염 주로 하지를 침범하고 아까와 달리 이제 남자에서 조금 남아에서 흔합니다. 루마토이드 팩터 안티뉴클레오 안티바디가 음성인 것이 또 특징입니다. 이 분류군은 크게 이제 연속이 강직성 척추염과 연관된 동반된 이런 타입과 염증성 장질환과 연관된 관절염 타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 이런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가 병발한 경우에는 HLA-B27이 70%에서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또 이런 UC나 크론 디지즈가 병발한 그런 형태의 엔티사이티스 릴레이티드 알스라이티스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환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보통 아킬레스 텐던이나 플랜터 파시아가 받는 이런 케케니우스의 인페리어 부분에 부착부염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이런 환아에서도 이런 피부 증상과 이런 그런 유시 크론 디지즈에서의 이런 배 아픈 증상 이런 것들이 같이 병발할 수 있어서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임상상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고 이제 16세 환아에서 레프트 앵클 그리고 레프트 힐 페인을 한 3년 정도의 그런 3년 전부터 호소했고 이제 이에 대해서 진료를 원해서 내원했습니다. 예, 두드러진 스웰링은 이제 앵클에서 보이지 않았고 풋 라테랄 사진에서는 이렇게 페케니우스 인페리어의 약간 오스티오파이트의 이런 어떤 퇴행성 변화, 부착 부위에 한마디로 플랜터 파시아가 부착한 부위에 어떤 염증 소견을 이제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웃사이드 MRI에서 1년 전에 이런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라테랄 사진에서 탈루스와 페카니우스의 본 이디마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 칼카니우스 아래쪽에 이렇게 플랜터 파시아 인설션 부위에 부착 부염 소견이 관찰되며 이런 이제 메디알 사이드에서 이런 퍼시에리어 티비얼 텐던의 테노사이노바이티스 소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본 이디마 소견이 3개월 전 시행한 아웃사이드 MRI에서도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펠비스 사진을 찍었을 때 SI 조인트 이 조인트 스페이스가 이제 슬라이트하게 좀 내로잉 되어 있는 소견이 있어서 MRI를 촬영하였으나 사실 이 부위에 대해서는 텐더니스를 호소하진 않았고 MRI상 특별한 그런 세이클로 일리아티스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랩을 시행했고 ESR, CRP는 이제 슬라이트 엘리베이션 레벨에 해당했고 바이옵시 시행하였을 때 사이노비얼 하이퍼플라지아가 확인되었고 특히 HLA-B27에서 파지티브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했을 때 이제 13세 그리고 6주 이상 된 관절염에서 이런 멀티플한 엔티사이티스, 인페리어 페카니우스와 메디얼 말레올루스의 부착 부위에 염증이 병발해 있었고 침범 관절은 주로 하지 관절을 침범하고 있었으며 HLA-B27이 양성으로 엔티사이티스 릴레이티드 알스라이티스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1개월간 세이드 MTX 스테로이드를 사용했고 통증이 줄긴 했으나 이렇게 크게 주진 않았고 또 이외에도 양쪽 앵클과 그 왼쪽 힐 그리고 니 그리고 MTP 조인트의 이런 여러 관절들이 추후에 더 확인된 관절염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임상상을 가지는 것이 엔티사이티스 릴레이티드 알스라이티스의 모습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실 이런 환자를 보는 경우는 이제 빨리 의심을 하고 진단하는 것이 OS 의사로서 중요하고 왜냐하면 환자들은 통증을 이제 주소로 OS에 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사가 무엇인지 필요한 검사를 시행해서 리퍼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스트로스코픽 시노벡토미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런 뭐 컨트랙정화 심한 경우 이에 대해서 이제 세비리 오퍼레이션 하는 경우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주브나일 이디오패티 아스라이티스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지리한 내용인데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파누스 한번 볼까요? 네, 교수님. 이게 결국 이제 용어의 문제죠. 용어의 문제인데 왜 파누스라고 했을까요? 파누스가 이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식탁포라는 식탁에 덮어놓은 포가 그게 파누스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 조인트를 열어보니까 조인트 분을 열어보니까 카틀리지 위에 이렇게 덮여 있는 거야, 뭔가 조직이.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하이퍼트로피드 시노비움이죠. 시노비움이 얇게 이렇게 카틀리지 위에 이제 천처럼 이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누스라고 한다. 그리고 눈에서도 코니아에서도 이제 눈 위에 이렇게 덮여 있으면 그걸 파누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코니아에서도. 근데 이제 파누스라는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파누스로만 이제 남아가지고 그게 식탁포라는 건 모르고 이제 파누스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이제 특징적으로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에는 조인트 위에 그러니까 카틸리지 위에 이렇게 시노비움이 이렇게 덮여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시노비움이 하이퍼트로피드 시노비움이 이제 너무 하이퍼트로피 되니까 그 염증 조직이 뼈도 파먹고 그래서 본이 이로전도 생기고 조인트 디스트럭션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결국 시노비움의 디지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보면 앵클 라테랄 사진 찍은 게 있던데 한번 봐볼까요? 이것도 보시면 좋을 거예요. 엑스레이. 엑스레이. 이거 말고 이거였나? 앵클 라테랄 사진이 요거였네? 네, 교수님. 그 케이스에서의 세 번째 케이스. 잠깐만 더 있었는데 두 번째 케이스 앵클 라테랄 사진. 네. 여기서 여기 보면 이게 왼쪽 사진에서 보면 아킬레스 텐던이 있고 칼카니우스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 음영이 왼쪽 사진